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말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온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결심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새해 결심, 뉴 이어스 레졸루션, 이거 참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류 공통의 새해 결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참 거창하고 불투명하죠. 그래서 개그의 소재로 종종 소비되기도 합니다. 한때 미인 대회에서 참여 동기와 수상 소감을 물으면 할 말이 없는 참가자는 세계 평화, 월드 피스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 이건 성차별적인 동시에 소수를 차별하는 아주 나쁜 개그입니다. 동시에 세계 평화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의미 없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반증하기도 하죠. 세계 평화는 인류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유토피아이기도 하죠. 적당 덕후 신년 특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인류의 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한다.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이게 얼마만입니까, 승조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게스트가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눈 다음에 하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하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승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적당 덕후의 시그니처죠. 하승조 소장님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하승조 소장님은 제야의 은둔고수, 특히 경제 현안에 대한 네임드 은둔고수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도 깊으신 분이에요. 네임드 고수인데 은둔이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고수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담은 베스트셀러 한 권 정도는 있어야죠.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전문책을 쓰셨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승조 소장님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아니죠. 오히려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개인적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방송에서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신다면 그딴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승조 소장님은 현재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의 소장님입니다.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1인 연구소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승조 소장님의 허세를 조금 짐작할 수 있죠. 이분의 저술과 컬럼,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 허세라고는 또 단 1mg도 없는 아주 친근한 이웃집 아재 이미지입니다. 몇 년간 유명 팟캐스터로 활동하시다가 지금도 탁PD의 여행수다라는 여행부문 넘버원 팟캐스트에서 인문학 토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색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하승조 소장님과 여름에 진행했던 위기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이게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끝인가요? 네. 더 뭐 없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니, 하승조 소장님 굉장히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렇다기보다도 네. 조금 더 익숙해져야지 이 자리에. 지금 약간 긴장 중입니다. 그래요? 네. 하 소장님이 긴장을 한다는 건 전혀 믿지 않고요. 하승조 소장님과 함께했던 위기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이야기가 저희 팟빵에 올리는 족족 열동률과 청취율 1등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 소장님 기록을 갈아치운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짐작하시겠습니까? 탁재영? 탁재영, 탁재영 PD의 우리술 익스프레스가 훅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또 이 기록을 갈아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천연호 소장님? 네, 천연우 작가. 예, 쇳밥일지의 저자죠. 청년 노동자 천연우 작가가 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요. 하승조 소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킹 이즈 백. 다행입니다. 소장님이 이제 네. 왜 킹인지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긴장되는 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새로 불러주셨는데 네. 과거와 달리 시청률 폭락 이렇게 되면 청취율 폭락. 청취율 네. 폭락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잘 줄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오늘까지 적당 덕후는 계속 신년 특집입니다. 근데 지금 1월 말이잖아요. 무슨 신년 특집을 이렇게 오래 하는 프로 본 적 있으십니까? 엉망진창이죠. 할 거 없으면 계속 신년 특집 하셔야죠. 뭐. 아니 할 거 없는 할 게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런가요? 이거 끝나면 또 바로 구정 특집 달까? 설날 특집. 설날 특집. 설날 특집이 그래서 미리 하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자면은 하 소장님과 2주 동안 방송을 한 다음에 잠깐 설날 특집으로 2주 동안 다른 분을 만나고 돌아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적당 덕후 신년 특집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꿈 세계 평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려운 주제죠. 맞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고
모호한 주제에 동참한 저희가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런 주제는 잘해도 본전, 조금만 어긋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주제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논쟁 주제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이러다 보니 가치 판단이 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치 판단에 따라서 아주 격렬한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극렬한 반대자가 분명히 있죠. 네, 어떤 쪽이든. 저는 최대한 이제 보편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예. 입장에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지향은 하지만 그러니까 보편부당함 이런 거를 지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얘기를 하면 아 좋다. 예, 그건 또 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거죠. 욕 먹겠다. 누가 욕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걸 예. 어쩔 수 없는 얘기죠. 큰일 났네요. 적당도 쾅한테 욕 먹고 있는데 와 이걸로 또 먹겠네. 시작해 보시죠. 준비한 전쟁은 어떤 전쟁들입니까? 지금 현재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일단 하마스의 성공으로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의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은 그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는 아직까지 국가 단위라고는 보기 힘들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좁힌다 그러면은 지금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인구의 다수도 예루살렘 인근인 서안, 우리가 흔히 영어로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서안 지구에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유엔 가입국은 아니죠. 유엔 참관국 지위의 팔레스타인국 행정 수도도 이곳 웨스트뱅크의 라말라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마스하고만 전쟁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팔 전쟁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요게 어쩌면은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저기 주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하마스가 공격의 주체로 나와 있었으니까 잠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그 시작이고요. 예. 아이고 새해가 바뀌었는데 여기 전황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없죠. 점점 더 참혹함을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죠. 네. 여기 로켓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뭐 지대공 미사일, 뭐 지대지 미사일 이런 미사일도 아니고 그냥 RPG 수준 이런 미사일들이 수두룩하고 RPG보다는 좀 멀리 가고요. 네, 우리 지금 참고로 여러분 제가 밀리터리 덕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이제 RPG라고 그러는 거는 북한에서는 흔히 7호 발사관이라고 부르는 휴대용 보병용 휴대 로켓인데 이게 사거리가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유효 사거리. 가시거리에 맨눈으로 봤을 가시거리에 있는 적을 향해 발사하는 무기인데 하마스가 발사한 가스한 로켓 초기 형태도 몇 킬로는 날아가니까 후기형은 더 길게 날아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하루 만에 5,000발이 넘게 날아갔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전역으로 공격이 시작이 됐고 로켓탄뿐만 아니라 하마스 특공대가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뛰어다니면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또 납치하고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일방적인 공격이죠. 그리고 하마스는 그 유명한 가자지구 땅굴에 숨어서 산발적인 반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일 놀란 건 이스라엘이 제일 놀랐겠지만서도 그 외 세계에서도 진짜 많이 갑자기 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분쟁이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쪽에 있는 서한지구 이쪽도 있고 예전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등과 계속 무력 분쟁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뭐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면한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고요. 네. 예, 심지어 뭐 쳐들어 가기도 하고 침공을 받은 건 아니고 쳐들어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전 아랍권과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대립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랍권 우리가 이거부터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네. 아랍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중동 이퀄 아랍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동은 그냥 지정학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함이고 아랍은 그냥 범이슬람권인데 범이슬람권도 튀르키예나 이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권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라크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이집트와 사우디도 굉장히 서로 친한 것 같지만 대척점에 서 있는 체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던 게 2014년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9년, 근 10년 가까이 별일 없다가
별일이야 있었지만서도 별일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별일은 많았지만서도 이 정도의 대규모 네. 무력 충돌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2023년 10월 7일 날 이 사건이 터졌느냐? 그리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적인 이유가 있고요. 네, 공식적인 이유는 하마스가 밝힌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공식적인 이유만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겠죠. 우선 하마스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를 잘 못 들으신 청취자분도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스라엘은 2021년부터 거의 1년 6개월 동안 계속 서한 지구를 공습해 왔다. 이게 네. 1번이고요. 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 점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령하고 있지만 뭐 법적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서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내에 있는 거기서도 그 이슬람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성지가 있고 유대교 유대교 성지. 성지도 있고. 예. 그 중에서 이슬람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에 대해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 서방 언론도 이거를 폭력 진압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이게 그쪽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학살이고요. 예. 이거는 또 이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붕괴할 만한 사안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강경 진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맞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어쨌건 실제로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서로 씁니다. 네, 그런 거는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서도 어쨌든 폭력 사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폭력 사태는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 일방적으로 가한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서방 언론도 거기에 뭐 동의하니까요. 예.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는 그 유대인 정착촌을 다 뺐습니다만 서한 지구에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유대인 정착 하니까 왠지 유대인들이 원래 거기 살던 데 같은데 일종의 이거 한국 부동산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에 알박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 16년간 가자 지구를 봉쇄해 왔다. 이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와, 이 봉쇄가 그냥 봉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8m짜리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이걸로 우리가 흔히 그냥 다 둘러싸버린 거죠. 텍사스 주와 뉴멕시코 주를 가로지르는 그런 철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8m짜리 교도소 담장보다 더 높은 걸 수십 킬로미터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 유명한 월드워 제트에서 그 이스라엘 기지 안에서 그렇죠. 좀비가 기어오르는 그 장벽이 실제 이 장벽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공식 입장, 하마스 내에서 밝힌 입장은 네. 그 자체로는 말이 됩니다. 아유, 어디나 전쟁 일으킬 때 뭐 선전포고 안에 들어가는 글들은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네, 이거는 뭐 그 자체로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사실은 아무 말도 아닌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뭘까? 뭡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이 나름 적기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봉쇄는 16년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무력 저항 이런 것들은 사실 16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 2023년 10월 달에 5천 발의 미사일을 쏴야 될 만큼의 어떤 절박함 또는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도 극단주의자들이고 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지금 네타냐후 총리 집권 세력들도 오히려 그런 얘기하죠. 네타냐후 총리가 그 중에서는 가장 온건한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부딪히면은 물러설 수 없는 엘리베이션을 일으켜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빵하고 터지는데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 적기다 그런 걸 노릴 만큼 정상적인 사고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우린 이거라도 해야겠다. 마지막이다. 예,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은 여태까지도 계속 10수년간 계속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10월을 선택한 이유. 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내 사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국의 사정이 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가. 네타냐후가 지난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연정을 성공해서 권력 연장에 성공을 했지만서도 그 이후에 네타냐후는 이 극우적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기가 높지 않은 판국이었는데 강간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에 징집된 젊은이들이 죽지 않아도 될 전투에 계속 투입돼서 목숨을 잃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높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감염병 시대 이후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경제 후퇴. 그렇죠. 그게 예.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거에다가 결정타로 사법개혁안이 터졌죠.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국을 완전히 다 이제 뒤집어 놓은 건데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러 싶은데 사법 개혁이라니까 뭔가 사법을 잘 개혁할 것 같은데 그냥 아니요 다시 옛날 유대 왕국으로 돌아가자는 딱 그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유대 왕국으로 돌아가자. 극단적 유대교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네.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네. 자꾸만 대법원, 사법부가 방해를 하니까 이 사법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이란 왕정 팔레비 왕정 무너진 다음에 그 종교 집권 종교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 들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 시기의 이 국가, 이 시스템 자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나라는 한편으로는 그 세계 최첨단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혁신을 거듭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국가이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는 2000년 전에 경전에 매몰돼 가지고 그 경전에 적혀 있는 문자 그대로를 지금 현재까지도 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에 있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현재 집권 세력이자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들이라는 것. 이제 여기서 그 이 극단적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네. 사람들을 이제 하레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양반들이 정말 사실 하레딤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 시험을 보나요? 아니 저기 그 하레딤의 계율을 지키고 사는 거. 아 그렇죠.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옛날에도 물론 어려웠겠지.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걸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일단 먹는 거.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뭐 먹지 마라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왜냐면 뭐 독수리 고기 먹지 마라. 독수리 고기 안 먹을게요. 뭐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비둘기 고기 한번 안 먹어도 돼요. 네. 이러는 건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어떤 게 들면 있습니까? 돼지고기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유대교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예,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좋아. 그럼 돼지고기 말고 딴 걸 먹으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네. 이쪽에서 이제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대교 그쵸. 율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이라고 있거든요. 그쵸. 그 중에서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제품과 네. 고기 제품이 섞이면 안 돼요. 네? 잠깐만. 유제품과 고기 제품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버터 스테이크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버터 스테이크도 그렇죠. 버터 스테이크 안 되고요. 네. 치즈 햄버거 안 됩니다. 이건 좀 잔인한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라면에 치즈 넣어 먹는 건요? 그 라면 국물에 쇠고기 맛이 들어갔다. 네. 그럼 안 되죠. 이건, 이게 이제 성경 구절에 이건 곤란한데? 그 새끼 염소를 네.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이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제품과 고기죠, 육제품을 갖다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레딤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는 집안의 모든 식기류들을 두 벌로 둬요. 섞이지 말라고. 세상에. 그리고 예를 들면 낙농 제품을 먹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육제품을 먹기 전까지는 네. 6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그걸 지키고 산다는 게. 네, 그리고 이거는 좋아 먹는 것까지는 그리고 네. 또 코시아 제품들이 요즘은 뭐 이스라엘 식료품점에 가보면 다 마크가 다 찍혀 있고 이러니까 지키고 살 수 있어. 네. 제일 하드한 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서는 일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해서 돌로 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레딤의 돌로 때려 죽입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아니, 나옵니다.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깜짝 놀래라. 구약에서 그랬다고요. 네, 깜짝 놀래라.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식일 날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건 어디까지가 모든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입만 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숨만 쉬어야 돼요, 진짜? 일단 모든 전기를 쓰지 못합니다. 전기도 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렉트릭시티, 예. 일렉트릭 파워. 예, 그게 안 됩니다. 미치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꽂혀져 있는 냉장고 이런 까지는 괜찮대요. 네. 예, 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극단주의적인 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더운데 냉장고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음식이 썩는데. 네. 그래서 이제 꽂혀져 있는 것까지는 뭐 네.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간다 손 치지만서도 일단 뭐 TV를 본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배터리 쓰는 건 괜찮나요? 충전돼 있는 배터리. 저기 스마트폰 이런 거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전화기도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얘는 이제 유대교 신자는 아니고 네. 아주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인데 그 걔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라 가지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애였었는데 얘는 저기 월요일날 시험이라 그러면 토요일까지 공부합니다. 일요일 날은 불을 못 켜요. 그렇구나. 그리고 일요일 밤 12시가 넘어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밤새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건데 옛날 영화를 본 게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다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다 했잖아. 우리는 주말의 명화를 볼 수가 없었어. 안식일이라서.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의 목숨을 거는 이런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구렛나루를 자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구렛나루를 길게 늘어뜨린다든지. 그렇죠. 뭐 댕기처럼 따서 맞습니다.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레dim들은 그 성경 중에 창세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구절이 나와가지고 절대 피임을 하면 안 되고요. 음. 그리고 애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해가지고 애를 12, 13 이렇게 생긴 대로 다 낳습니다. 아이고, 그럼 저는 일단 하리딤이 될래 될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레딤들이 한 12% 정도 돼요, 인구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유대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런 종류의 유대교에 매우 이제 진지하게 믿는 분들이 네. 이스라엘 인구에서 20%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한 3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미국의 종교 근본주의자 숫자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훨씬 많죠. 그런데 그걸로 딱 넘어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무신론자도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날라리 유대교라 해야 되나? 네, 뭐 유대교. 세속유대주의자. 예, 세속유대주의. 진짜. 매우 세속주의적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의 이미지죠. 예. 세속적 유대교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시민권자의 20%는 아랍계, 즉 이슬람이죠. 아니 그쪽 당연히 그건 뭐 나라 자체가 팔레스타인 한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건국한 나라인데. 맞습니다.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랍계가 이제 20%가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또 물론 이제 서한이나 가자는 뭐 거의 100% 아랍계겠죠. 그렇죠. 정책적만 빼면은. 그러니까 이 인구 구성만 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대교 근본주의 국가인가? 국가 현재 이제 집권층을 본다고 그러면 그 집권층이 대변하고 있는 사회계층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맞긴 맞아요. 그렇죠. 정책이나.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집권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연정을 해가지고 끌어모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분열의 씨앗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세속주의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뭐 저기 구렛나루 자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괴롭잖아요. 그럼요. 일단 딸기 아이스크림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치즈 햄버거는 절대 죽어도 안 돼. 그렇죠. 뭐 이런 건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하나만 먹어 그럼 참을 수 있지만 절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못 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분열의 씨앗들이 있는데 네. 네타냐후와 네. 그리고 네타냐후가 임명한 몇몇 연정 내 강요들은 이 극우 성향에다가 극근본주의 유대교 성향을 가진 강요들이 있습니다. 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 피곤할 텐데 둘을 다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극우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돌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세속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 보기에는 이게 또 마음이 굉장히 안 드는 면들이 있는 거죠. 아니 진짜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어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서한지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요르단강 쪽에 있는 서한지구에 대해서 강제 합병 조치를 계속 이제 노리고 있죠. 그리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서한지구 강제 합병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아니 근데 실제로 서한지구를 강제 합병 무력으로 합병하면 이스라엘 유엔 탈퇴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달리 말하면 네.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할래? 이스라엘한테 네. 서한지구 그렇게 합병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할래? 네.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합병해서 어떡할래? 그러면 500만 서한지구 시민들을 이스라엘 시민권 줄래? 그럴 리가 있나.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슬로건일 뿐인데 근데 이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들을 네타냐후 정부는 계속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문제. 예루살렘 그나마 지금 어떻게든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기독교
유대교의 새 종교의 성지로서 좀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뭐 우리가 유대교 땅에 있는 제일 성지 유대교 성지인데 우리가 다 일단 점령하고 볼게라고 식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문제인데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라고 그러면 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외부 요인이겠죠. 소장님, 예. 이스라엘 외부의 문제는 2부에 가서 시작해야겠습니다. 벌써 30분 지난 거예요? 한참 지났어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인사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부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하게 된 것은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5,000발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매우 어렵죠. 근데 매우 어려운데 그게 로켓이 발당 뭐 몇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니까 어쨌든 그걸 모으고 시스템을 차곡차곡, 만들고 네, 네, 물량 이렇게 하는 쌓으면- 거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마스를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외부 세력들 분명히 있다. 외부 세력이 한둘 있었겠어요. 다들 해줘보려고 말하는데 이거는 제 그냥 한 마리 밀리터리 덕후의 뇌피셜입니다. 네. 이란이 이집트 일부를 통해서도 분명히 지원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지하 통로로만 가기에는 그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해상으로도 밀수 엄청나게 쓸 거예요. 이란이죠. 이란이 당연히 하마스를 지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란의 공식적인 뭐 이런 논평들 말고는 없죠. 다들 네, 그게- 인정을 하고 있는 바고요. 그게 흔히 말하는 학교의 점심이죠. 그러면 학교의 정설. 네, 이란은 왜? 라고 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과 가장 불구대천지 원수가 너무 많지만 뭐 한 30세기가 지나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원수를 꼽자면 이란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이집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집트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란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아랍 세계, 중동, 중동. 세계, 네. 범이슬람 세계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이제 중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중동은 좀 또 다르죠. 그렇죠. 중동은 사실 지정학적 위치를 말하는 성향이 더 강하니까요. 예. 위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중동이라고 그러면 소위 미들 이스트. 그렇죠. 아시아의 중앙인데 뭐 약간 동쪽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서쪽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중서예요, 거기. 그렇죠. 예. 중동 중서고 아닙니다. 네. 유럽 쪽 입장에서는 네. 동쪽이니까 예, 중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극동이야? 우리 극동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 동네에 이 중동 세력이다 그러면 그 위에 사실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 그렇죠.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네. 예, 레바논, 이스라엘 요렇게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터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튀르키예가 있죠. 예, 터키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세력들 중에 하나가 북아프리카 연안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 현재 아랍어를 대표한다는 나라는 이집트일 테니까요. 네네. 예,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서 모로코, 알제리 뭐 이렇게 그렇죠. 쭉 넘어가는 지중해 연안에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쪽 전체가 다 이제 아랍 세력권인데 네. 자, 그러면 옛날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랍권 또는 뭐 범이슬람권이라고 하면 아랍에서 메카 메디나에서부터 그 이슬람 군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아랍은 분명히 이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네. 이란 이라크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 그렇죠. 그 이쪽 동네 미들리스트 지역에 항상 패자였었어요. 파르티아. 예. 네. 맞습니다. 고대 파르티아. 고대부터 시작을 그 전에 뭐 아시리아 뭐 저기 바빌로니아 등등등 그렇죠. 전부 다 이쪽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 네. 근대 세계의 600년 동안은 튀르크 오스만 투르크. 예, 오스만 네. 투르크가 절대 강자. 사실은 그 범이슬람권 세력들을 갖다가 거의 지금 그쪽들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범아랍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지역 강자, 지역 패자의 위치를 노리고 있는 강국들이 꽤 있습니다. 첫째가 메카 메디나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통성, 5.19.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19이라 부르는 그 나라.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그렇죠. 이란은 뭐 예전부터 우리가 지역 패권이야. 사실 우리가 땅도 엄청 크고 그렇죠. 여기 네. 뭐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석유 매장량이라든지 등등등 다 좋고 사실 뭐 또 역사적으로도 네.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 강국 이런 거는 해본 놈이 잘하지 않겠냐?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아주 많이 해봤어. 그리고 또 주요 강국 중에 하나가 터키가 있겠죠. 오스만 투르크가 우리 옛날 땅이야. 튀르키예는 비교적 중근세 이후. 맞습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랍 세계의 최고 지역 맹주국으로 떠올랐던 데는 이집트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저렇게 불행한 거는 그런 농담 있잖아요. 밀떡들이 흔히 하는 농담인데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은 영국 놈들이 맞습니다. 예, 영국 놈이 영국 놈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 뭐 놈은 우리말이긴 하니까요. 네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랍 세계에 가서 니네가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니네 독립을 지원해 줄게. 유대인에게 가선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유대인 독립 국가를 지원해 줄게. 아니 잠깐만 이거 팔레스타인은 땅 하나인데 여기에 두 민족을 싸우게 했으니 맞습니다. 사실 이 책임은 영국이 져야 될 상당 부분 많은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국은 사실은 많이 배제돼 있고요. 힘이 없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 강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네. 세 개라고 봐도 됩니다. 사우디, 이란, 터키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데 튀르키예도 지금 근본주의로 점점 후퇴하는 느낌이 보이죠.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튀르키예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은 현재 중동 지역의 맹주 자리는 네. 사실은 사우디가 제일 1순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맹주국을 할 수 있었던 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메카 메디나거든요. 그렇죠. 메카 메디나고 그다음에 돈이 많다 이런 거인데 무기도 많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무기도 많은 거고. 근데 중동 지역의 질서를 우리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그럼 중동 지역에서 제일 손톱 밑에 가시가 어디냐? 이스라엘. 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네. 관계 개선을 그렇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제일 이 모습에 마음이 아픈 것은 팔레스타인 분들일 거고요. 그렇죠. 사우디까지 저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이슬람 세력의 제일 근본주의 세력인 큰형님이 등을 돌리는 건데. 네, 리야드가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네. 이 절망감이 많이 커졌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는 이란이 이란이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당연히 이 꼬라지가 네. 매우 눈에 눈꼴이 씌었을 겁니다. 절대 평화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사우디가 좋아.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래, 미국에 석유 팔아먹어야 되니까 미국에 친하게 지낸다까지는 알겠어. 지금 중국인한테 팔아먹어요. 이제 제일 먼저 사우디가 그 오일 통화를 유한화로 바꾸는데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히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명확히 거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은 석유 안 사도 되니까. 네. 예.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이랑 같이 붙는다고?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이걸 파토내는 방법은 뭐냐? 사우디 국민들이 그렇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것을 눈꼴시어서 못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극단적인 정치 네. 대립이 벌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각국의 이거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각국의 이거 기분 나쁘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표현 안 할게요. 최고 존엄이라고 그럴게요. 네. 각국의 최고 존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저 먼 나라에 가장 관계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만드는 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군가의 편을 든다. 그러면 저는 사실 사람 안 죽이는 편 들 겁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들 편 당연히 들어야죠. 이거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건 팔레스타인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간이 팔레스타인 민간에 비해서는 극소수로 희생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하마스가 너무 끔찍한 게 이들 나름 군사작전을 한 거잖아요. 네. 국제법상 국가도 아니고 국제법상 정규군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군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군대의 군사작전이 적국의 민간인 살해와 납치가 제일 순위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란의 사주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하마스 입장에서도 이건 최악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이슬람의 가르침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착한가? 이스라엘이 벌이는 군사작전도 똑같아요. 가자 지구에 무차별 폭격하잖아요. 네. 하마스 대원 한두 명 죽이겠다고 민간인을 수십 명씩 죽이는 꼴 아닙니까? 저기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전쟁 지금 이제 완전히 전쟁 시기니까 근데 전쟁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한 잔악 행위들은 정말 뭐 어디까지 읊어야 될지 모를 정도이고요. 딱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헐리우드 작품들, 문학 작품
영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치의 유태인 학살들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나치가 유태인에게 저질렀던 만행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대로라고 봐도 되죠. 뭐 유태인 게토 만든 거, 수용소 만든 거 그게 가져지고 써안지고 만든 거랑 아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 게토에서 가장 먼저 시달리고 게토에서 바르샤바 붕괴는 제일 유명했죠. 그렇게 죽음으로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뒤에 자기들이 지배자에게 당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냥 일상적인 시기에서도 시위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네.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군이 어디 맞아가지고 머리가 좀 터졌다, 라든지 팔이 부러졌다. 이스라엘 군은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6배 보복을 가한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팔이 부러지면 아이고. 6명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근데 그게 관련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음. 이런 수준이고요. 그 외에 여러 끔찍한 이야기들은 뭐 방송에서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 네, 싶어가지고 다 알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란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진짜 쌓이고 쌓인 원한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게 됐을 텐데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은 저희들은 사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사이좋게 지낸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기 어떤 면에서는 완성된 사실의 힘이라 그러죠. 네. 이미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긴 하지만서도 사실 이건 100년도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항상 가자 지구 서한 지구에 갇혀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갇혀 사는 거 아니었어요? 난민 캠프 같은 데 사는 거 아니었어? 라는 걸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 그렇지 않고요.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너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00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찾아가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밀어내고 네. 뭐 이렇게 됐다. 자기 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그거 그 한 단어로 요약돼요. 뭐? 영토 분쟁.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고구려 발해의 옛 우리 땅을 찾아서 아니 우리 땅 찾아서 고토 수복하겠다는데 왜 뭐 그렇죠. 예. 가시자. 아니 그럼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뭐 일제 시대 때만 해도 북한도 지역 우리가 많이 개척했잖아요. 네네. 멀리 가지 마. 그러면 겨우 역사를 100년만 돌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제 우리 땅 내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영토 분쟁도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2000년? 2000년 전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100년 정도만 네. 뒤로 돌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만들죠. 지금 최근 100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년 중에 1900년은 유대교랑 이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 강력한 적들이 어느 시대 때나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박해온 건 1900년 동안 계속 기독교였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터집니다. 똑같이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네.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그럼 유대교도 우리 거의 비슷한데요? 아니 너네들은 달라. 니네가 예수님 시장에 못 박은 놈들 아니야? 게다가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만 풀어주기만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로마의 국교화까지 되고 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로마 입장에서도 좀 애매합니다. 기독교 이제 제일 초기 기독교 로마 네. 기독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 그 스콜라 시대 뭐 스콜라 철학의 뭐 교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들 엄청나게 깝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계속 이제 유대인들은 뭐랄까 멸시받고 박해받는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 피해 도망다닌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한 대표적인 박해, 뭐 게토를 만든다, 가슴에다가 뭐 유다의 별 표식을 붙이게 만든다, 다윗의 뭐 별. 곡갈 모자, 뭐 모자를 갖다 씌운다, 네. 뭐 결정적으로 가스실을 운영한다까지. 아이고.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슬람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도와줬죠. 도와줬어요. 그리고 도망갈 데 없으면 집에 숨겨주고 예. 먹을 거 주고.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까지 있어왔었던 자기네들의 다이스포라 이주의 역사에서 제일 행복하고 번성했던 시기 또는 장소를 꼽는 게 이슬람 정복 기간 동안의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 땅. 그렇죠. 그렇죠.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매우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타의 완성,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를 다시 카톨릭 교도들이 재정복하고 난 다음에 1492년도에 했던 일이 세 개입니다. 1. 레콘키스타의 완성, 2.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3.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추방입니다. 네. 그때 함께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이 돼서 유럽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도 파시스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을 숨겨주고 함께 유대인과 싸웠던 것들은 이슬람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그 대립이 벌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만악의 근원 1차 대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의 씨앗. 예,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죠. 1차 대전의 씨앗으로 2차 대전이 터진 거고요. 그때 심어진 씨앗 때문에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의 비극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한쪽 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유명한 오스만 투르크가 이쪽 편에 추축국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독일이 주요 이쪽 플레이어죠. 이쪽이랑 싸우는데 만악의 근원이었던 예. 20세기 중반까지 독일.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프랑스 영토 한복판에 쭉 라인이 전선이 그어지고 그렇죠. 거기서 참호전이 이제 죽자 살자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몇백만이 죽어 나갑니다. 이 참호전 하다 보니 돌파가 안 돼요. 양쪽 다 돌파가 안 됩니다. 사람은 진짜 주구장창 죽어 나갑니다. 이 참호를 돌아 나가야죠. 우회 기동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멀리 중동까지 과연 돌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반대로 하고. 저기 북해 발트해 쪽으로 돌리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양쪽 위로도 그랬죠. 가볼까 밑으로도 가볼까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제대전 시대 때 최고 장군들 있잖아요. 최고지휘, 그러니까 네. 하이커맨드의 장군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랬으면 그렇게 하루에 아군을 몇만 명씩 그때 최정예병을 맞습니다. 그 다 죽을 것이 뻔한 그 전투에 쏟아 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무슨 아프리카를 돌아서 발트해를 돌아 북해를 돌아 이런 전략을 세웠겠죠. 그래서 위에 독일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오스만 그쵸. 투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스만 투르크가 제일 약하지 않냐?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 축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아랍 오스만 민족들을 포섭하자. 맞습니다. 옛날에 그 저기 콘스탄티누스 이때 막 점령하고 이럴 때 오스만이 아니잖아. 지금은 식민지들 다 독립한다고 난리 나고 있고 이러고 그쵸. 있는데 저기를 뚫자. 이게 처칠의 큰 전략이었어요. 당시 해군성 장관이었던. 네, 맞습니다. 그때 수상 아니었어요. 1차 대전 얘기입니다. 네, 오해하지 1차 마세요. 대전 때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터키를 뚫자.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터키에 직접 영국 군대를 네. 상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갈리폴리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갈리폴리입니다. 시대의 대참패로 끝난 네. 그거 했는데 처칠 역사상 처칠 인생에서 가장 영국 역사상. 영국 역사상. 역사상이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제일 흑역사로 남은 대실패 작전이 돼버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야. 좀 멀리 돌아. 오스만의 제일 약점이 뭐야? 오스만 너무 크다는 거야. 그리고 다민족이죠. 예, 다민족인데다가 오스만에 이갈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많죠. 입니다. 음. 오스만에 제일 이갈고 있는 게 어디야? 바로 옆에 사우디. 있는 아니 그리스. 그리스는 뭐 물론이고. 예, 그리스가 근데 제일 같은 이를 갑니다. 이슬람인 사우드족도 사우드족은 또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사실 불만이 있긴 있었지만서도 네. 그리스만큼 죽자사자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스는 뭐 그냥 이것도 그 터키 그리스 얘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네, 그건 다 방대해지는데. 네. 네, 생략. 네. 아랍인들은 사실 오스만 제국의 치하에서 600년 동안 살면서 물론 뭐 문제는 있었지만서도 근데 후기 때는 뭐 사우드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네. 꽤 불만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왜 예. 쟤네만 다 모든 걸 대표해? 그렇긴 한데 사실 이집트도 그때쯤 되면은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집트 지방 총독이 뭐 내가 술탄이지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 아랍에서도 오스만이 빡세게 수탈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쵸. 그쪽 동네에서 대충 알아서 살아. 아랍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소원, 아랍 왕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 있지만서도 오스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만은 없었습니다. 바로 적대할 건 아니었다. 예. 이걸 꼬드긴 게 영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국인들이 그런 걸 정말 잘해요. 맞습니다. 이간질 세계 최고 영국.
그래서 우리가 갈리폴리는 가서 직접 네. 들어가서 들이받아 가지고 완전 박살이 났지만서도 네. 이런 협잡질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자신 있지. 잘하죠. 예, 그래서 세계 우리 최고지. 그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냅니다. 뭐 아라비아 로렌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암약을 했죠. 그 중에 나중에 유명해진 게 아라비아 로렌스. 근데 그거 웃기지 않아요? 뭐? 마치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를 보면은 그 로렌스 대령이 네. 로렌스 대령은 영국군이 보낸 간첩입니다. 자의적, 자발적, 비자발적 간첩이에요. 마찬 로렌스 대령이 아랍 민중의 독립을 지원한 마치 투사처럼 영화에서 그려지잖아요. 뭐 아랍 독립을 약속을 하죠. 예, 아랍 왕국 세우는데 영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실제로 아랍 민중들의 봉기를 일으켜. 그렇죠. 그러기도 했고 아직 영국 정부의 승인도 안 받고 먼저 저질러 놓고 영국 정부 승인해 주시오라고 또한 사기꾼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스만의 힘을 많이 빼기도 합니다. 그랬죠. 네. 예, 물론 뭐 그게 1차 세계대전에 전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까지는 아니겠지만서도 그러나 분명히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동안에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 오스만 문제예요. 오스만은 현재 적국이야. 그러니까 네. 오스만을 무너뜨려야 돼. 근데 이 오스만이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 이 너무 넓은 영역이 오스만 망하고 나면 어떡할 거냐 저거. 그건 우리가 다 땅터먹이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식민지도 사실 관리하기가 빡센데. 아니, 아프리카, 인도는 어떡하고 호주는 어떡할 거고 맞습니다. 캐나다는 어떡하고. 자, 이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이거를 동방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동방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의 문제는 1차 대전에서 지면 안 돼입니다. 네. 여기에서 1차 대전에서 오스만과 엮여 있는 이런 세력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렌스를 보낸 아라비아 부족들입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부족 이때까지만 해도 사우드 가문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안 이때는 나왔죠. 예, 하심 네. 가문입니다. 네, 사우디는 한참 뒤 얘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유서 깊은 가문 같은데 아닙니다. 근세 이후 최근세에 나온 맞습니다. 국호고요. 예, 그 뭐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그 동네에 좀 유력 가문이었지만 그러니까 지방 호족 정도. 예, 네. 최유력 가문은 하심 아니었죠. 가문이었죠. 이쪽 이제 아랍 부족들을 설득해야 돼. 네. 그래서 오스만에 이제 들이받도록 해야 돼. 네. 둘째로는 당장 독일이랑 싸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이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예,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유대인 금융가로부터 돈을 뜯어내야 돼. 그러려면 그러면 예, 유대인들을 유대인 포섭해야 돼. 독립국가 지원을 예, 약속해야 유대인을 되고. 포섭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자국에서 전쟁이 네. 터지고 있어가지고 정신없어요. 당시 프랑스의 20대 남성의 반이 죽습니다. 그냥. 그렇죠. 예.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하루에 몇만 명씩 죽었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루라도 더 지속하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나타퍼지면 안 된다.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프랑스가 영국 저렇게 식민지 다 먹는 동안 우리 뭐 했냐. 영국 남기고 간 식민지들 주워 모은 걸로는 양에 안 차. 프랑스도 많이 드셨는데요. 많이 굉장히 드셨는데 많이, 네. 그러나 영국은 지나치게 많이 먹은 거고요. 그 지나치게 많이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영국을 보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래서 중동 세력에 대해서 네. 중동 지역 지금 현재는 오스만이 먹고 있는 네.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프랑스의 지분권을 왕창 인정해 줄게. 정말 제국주의 놈들은 지네 맘대로 진짜 누구를 여기 줬다 누구를 저기 줬다 아주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세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네. 다 각자 나름대로의 약속들을 합니다. 소장님 그럼 여기까지 1차 대전까지 정리해 주셨고 네. 이란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란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 플레이어로 된 게 네. 10년, 15년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동안 이라크랑 주구장창 싸우던 애들이었어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란까지의 지리적 거리보다는 어떤 지정학적 거리는 오히려 더 멀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에 와서 최단거리로 확 좁혀져 버린 겁니다. 심리적 거리는 너무 가까워.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나라가 네. 돼버린 수준이 된 거죠. 나라까지는 좀 그렇고 네.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네.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과 네. 어떤 심정적인 거리가 제일 가까웠던 어디냐?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요르단과 시리아였어요. 레바논이 아니라 오히려 레바논은 너무 작은 나라라 가지고 레바논도 물론 그렇죠. 레바논은 근데 시리아랑 같은 묶음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르단 그렇죠. 시리아 그렇죠. 네. 이집트 그렇죠. 다 이스라엘이랑 외교협정 다 맺었어요. 아랍에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면 외교 협상을 하면 네. 그거는 아랍연합에서의 추방령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집트가 아랍연합을 만든 주 국가였는데 그쵸. 아랍연합에서 추방도 됐었어요. 그럼 물론 다시 들어오긴 들어왔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랑 협정 맺었다며. 사다트가 맺은 협정 때문에 이집트가 다시 추방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걔네는 뭐 군대수 믿고 이스라엘 만만히 해봤다가 시나이반도 뺏기고 아주 그냥 다시 아이고. 1차 대전 때 얘기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영국의 이제 이중 플레이라고 그래서 네. 아랍 애들한테는 아랍 왕국을 세워줄게, 유대인들한테는 당신네 나라 만들어줄게. 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양립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음. 아랍 세계가 크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만 해도 어쩌면 양립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이 두 개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 게 뭡니까? 프랑스와의 약속이에요. 아. 그게 프랑스와의 약속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동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역시 영국입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 모든 네. 원죄 처칠과 벨푸어와 맥마흔과 맥마흔과 사이크스, 사이크스까지 예, 이자들이 이자들의 역사적인 책임이 그냥 99.9%라고 봅니다. 야,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답답한 게 그럼 해결 방법이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과서적인 해결책은 지금 현재에도 있고요. 그 교과서적인 해결책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유엔을 비롯해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게 마련이죠.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교과서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미 다 이뤘어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고요. 우리가 그 교과서적인 평화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가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